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 선발 1차 평가에서 국내 선두 업체 네이버 클라우드는 일부 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독자성 미달로 실격됐고 NC소프트는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목표치보다 많이 탈락하자 정부는 재공모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도 2년 넘게 걸리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은 더 지연될 상황입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미중의 AI 기업들은 유례 없는 쩐의 전쟁을 진행 중입니다. MS와 오픈AI는 1000억 달러, 약 13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며 중국은 민간 합동으로 매년 100조 원 이상을 AI 굴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 두 팀을 뽑아 인프라 이용 등을 합쳐 2천여억 원을 지원한다며 국가대표 AI 선발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AI는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처럼 정부가 기업을 낙점에 밀어붙이던 기획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가 생명인 영역에서 정부가 오디션을 치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정부는 심판이 아니라 철저한 조력자여야 합니다.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AI 시장의 주역 중 정부 오디션으로 성장한 곳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 KAI가 오디션 예능이냐는 냉소적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더 기막힌 것은 지원은 더디면서 규제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22일 시행될 AI 기본법은 기술 후발주자인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그는 과속 행정입니다. 특히 고위험군 AI의 정의가 모호해 각종 규제를 지킬 자본과 시간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이미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독자화 100%라는 순혈주의 대신 글로벌 오픈소스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오픈소스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강자로 도약했듯 전 세계는 기술 순혈보다 생태계 확장과 속도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AI 주권은 원천 기술보다는 국방, 의료 등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 독자적 데이터 통제권을 갖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AI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관료 중심의 오디션이 아니라 민간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인프라 지원과 전향적 규제 핵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은폐 사건의 1심 판결문은 당시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이 서해에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사살한 뒤 불태워 소각까지 한 사실을 특수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국민에게 숨겼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보안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북의 만행을 알면서도 숨진 공무원을 잡는 거짓 신용을 하며 대규모 수색 쇼까지 벌였습니다. 23일 사건 파장 보고서는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당시 파악했던 북한군 내부 교신은 빨리 7.62mm 기관총으로 사살하라고 한다였습니다. 사살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국정원장은 김정은이 지시한 게 아니라 현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지금 연유, 휘발유 뿌리면서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불빛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이 사살은 했지만 태우지는 않았다고 하자 시신을 찾는다면서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미 사살, 소각된 것을 알고도 북한 지휘부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국민을 속인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았습니다. 근거는 월북 언급을 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정도였습니다. 사라진 구명조끼는 없다는 선원들 증언과 공무원이 북한을 검색하거나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수사 내용은 무시했습니다. 기진맥진한 공무원은 살려주세요라고 했지만
북한군은 끌고 가는데 자꾸 바다에 잠긴다고 교신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 월북 단어를 썼을 가능성도 무시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합참이 애초에 실종 시간대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 월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발표가 단정적,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단언할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질책한 것입니다. 이후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사건 혐의자 5명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상대가 북한이라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피살된 공무원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자고 있었고 다음 날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국민의 생사 문제보다 남북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유족들은 특검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정권이니 특검 아니고선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시의원 권한을 이용해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김 씨가 상임위를 옮길 때마다 가족회사가 상임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따내는 등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가 2020년 7월 서울시 의회의 교육위에서 도시계획관리위로 옮긴 직후 그의 남동생은 부동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임대주택 약정을 맺은 뒤 오피스텔 2동을 지어 282억 원에 팔았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는 SH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 씨가 교육위에 있을 때에는 여동생이 대표인 교육업체가 2,300만 원 규모의 서울시 용역과제를 따냈고 문화체육관광위원 때는 또 다른 가족 관련 기업이 4,750만 원의 박물관 프로젝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김씨 가족 관련 회사 7곳이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공천 대가로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 운동원이나 행동대원 역할을 하고 강선우 의원처럼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뇌물로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들은 본전 이상을 뽑아내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합니다. 김병기 의원 문제도 지방의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은 2020년 총선 직전 구의원 2명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탄원서의 내용과 그의 아내가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견제하고 주민 권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지방의회는 오래전에 정치인들의 이권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조사에서 지방 공직자의 15%가 지방 의원들의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다는 겁니다. 당시 조사에선 군과 구의회는 빠졌는데 이들까지 포함하면 상황이 더 심각할 겁니다. 국민의 85%가 지방의회 선거 때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당만 보고 투표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뇌물을 주고 지방의회에선 이권을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사실상 부패의 소굴이 돼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악화되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 때 또 지방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지방의회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이었다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등을 통해
내란에 기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본 판결은 처음입니다. 형법 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사는 12.3 계엄 포고령을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으로 보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 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보았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위헌, 위법성을 넘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과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확정적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군의 국회 진입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과거 12.12나 5.18처럼 유혈 사태를 동반한 사건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한 전 총리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통해 엄격히 가려져야 합니다. 판사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료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했지만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거의 모두가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한 판결이 아닌지 항소심에서 가려야 합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임기가 1년 반 남은 김용석 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관장이 기념관 시설을 무단 임대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등 14가지 비위를 저질렀다는 보훈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에는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 관장 해임을 주도했습니다. 보훈부의 해임 제청을 거쳐 다음 달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관장 해임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보훈부 감사 자체가 먼지털기식입니다. 김 관장은 감사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14건의 환수액은 55만 2천 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KBS 이사를 쫓아낼 때 김밥값까지 문제 삼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민주당은 김 관장의 역사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 관장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잡기로 한 듯 김 관장 발언을 역사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친일파,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친여 단체는 기념관 앞에서 150일 넘게 퇴진 요구 시위를 했습니다. 보훈부는 감사 시작 후 김 관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했는데 대통령은 김 관장이 안 보인다며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는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김 관장은 문제가 된 연설에서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도 3.1운동, 임시정부, 윤봉길 의거 등의 사례를 들어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소개했습니다. 일제시대 순국 선열들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미군이 일본을 패망시킨 것이 독립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1945년에 독립이 됐겠습니까? 이를 부정한다면 황당한 환단고기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김관장의 역사관을 문제 삼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무슨 이유인지 특히 밉보인 전 정부 기관장을 억지 트집이라도 잡아서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